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심심해가지고 뭐라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해볼까 하고 아이패드를 켰어요. 제가 지금 과외가 아까 11시쯤 끝나고, 원래 11시에 과외 끝나야 되는데 좀 마지막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11시 한 10분 정도까지 하고 이제 애를 보냈거든요. 그리고서는 강아지랑 산책 이렇게 한 바퀴 하고 돌아와서 앉았는데, 조금 오늘 너무 과외 말고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서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탄산수 이렇게 옆에다 놓고 좀 떠들어 제껴볼까 합니다. 오늘은 뭘 얘기할까 이제 제가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독해력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교육 시장이 원체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막 발달하다 보니까, 맞다, 요즘은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맞죠? 요즘 막 새로운 단어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막 아무래도 여러 단어를 써가지고 이제 유인을 해야 되잖아요, 돈을 벌려면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독해력이 어쩌고 저쩌고 되게 말이 많잖아요. 근데 조금 뭐랄까, 수학이라고 하면은 딱 이렇게 딱 떨어지잖아요. 뭐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고력이 필요하고 뭐 하겠죠. 그리고 뭐 선행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수학 같은 거는 딱 떨어지는 것 같은데, 국어에서 그놈의 뭐 독해력인지 뭐 문해력인지 뭔지는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학원 광고나 뭐 아이들의 뭐 독해력을 상승시켜야 되는 원인이나 뭐 분석이나 뭐 상승시키는 방법 같은, 아무리 홍보 전단을 본다 해도 되게 어려운 단어들을 막 써가면서 뭐 뭐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애를 학원에 보내라는 얘기지만,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느낌의 단어잖아요. 독해력, 문해력 막 이러는 게. 그리고 애를 학원에 보내서 뭐 책을 몇 권 읽히고 한다 해도 실제로 걔가 그거를 제대로 읽긴 읽었는지, 우리 애가 지금 독해력과 문해력이 늘어나고 있는 건지 정확하게 그 아웃풋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이게 뭐 진도라는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학은 진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쨌든 한 권을 다 떼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다시 한번 뭐 한 바퀴를 돌리고 뭐 이런 게 있는데, 독해력이니 문해력이니 하는 거는 뭐 선행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애를 보내긴 하는데, 제대로 뭐 되고 있는 건지, 이거는 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뭐 단계가 나눠져 있겠죠. 학원에서 안에서는 단계가 나눠져 있겠지만 정확히 아웃풋이 보이지 않는 되게 추상적인 영역이다 보니까 되게 뜬구름 잡는 느낌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저조차도 다양한 독해력이니 문해력이니 뭐 여러 가지 사교육 광고들을 보면은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만약에 제가 학부모였다면 솔직히 읽어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뭐 읽어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겠죠.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 어려운 말 엄청 썼지만 결국에는 책 읽어야 되고 독해력을 높여야 된다는 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또 무슨 어려운 말 쓰면서 뭐 그거에도 방법이 있다 뭐 이런 말 하고 싶으면 걸 거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라는 게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아마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고 뜬구름 잡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고, 되게 제가 학부모님이어도 되게 국어라는 과목은 답이 없어 보일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딱 이렇게 학교 중간 기말만 준비하면 되는 거면은 그냥 그때그때 학원 보내면 되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냥 책을 단순히 많이 읽히기만 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문해력인지 뭔지 때문에 뭐 따로 뭘 더 해야 되는 건지, 뭐 복잡하고. 그쵸? 말이 길었는데 여튼 되게 추상적이고 뜬구름 잡는 단어다 이런 얘기죠. 그냥 어려운 말 안 하고 독해력이라고 얘기할게요. 흔히 이제 독해력이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다고 하죠. 뭐 국어 교육론에도 나오는 말인데, 뭐 국어 독해력이 좀 뛰어난 학생들은 뭐 다른 과목도 잘한다. 이게 실제로 그 국어 교육 이론에도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근거가 있으니까 이제 학문적으로도 그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논외로 하고, 실제로 우리가 수능 국어에서 말하는, 뭐랄까, 수능 국어가
필요로 하는 독해력이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딱 한정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린 시절에 뭐 독해력이니 문해력이니 높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시키고 하지만 그게 결국엔 다 수능 잘 보기 위해서 아니에요? 수능 국어 잘 보려고 사실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물론 그 안에서 뭐 삶에 대한 통찰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거 다 논외로 하고 우리가 이제 수능 국어가 원하는 독해력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에 대해서 제 주관적인 관점을 한번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원 강사 경력이 좀 길게 됐다 보니까 이제 가르치면서 이제 뭐랄까 깨달은 것도 좀 웃기고 가르치면서 조금 느끼게 된 독해력의 정의 같은 거죠. 제 주관적 정의인데 수능 국어가 원하는 독해력은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 일단 빨리 읽어야 돼요. 뭐라 그러지? 시간 안에 읽어야 돼요. 시간 안에. 그러니까 빨리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은 그 수능 국어는 그 시간이 넉넉치가 않아요. 어머님들도 이제 수능을 봐보셔서 알겠지만 참 근데 어머님도 제가 나이 때 잘 모르겠지만 저희 때 수능하고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혹시 어머님들 중에 좀 연세가 있으셔서 저기 수능 국어가 120점 만점이시던 어머님들 혹시 계실까요? 제가 이제 이 시절에도 고등학생이었어가지고 저도 요때 모의고사 느낌 알거든요. 근데 이 120점 만점이던 시절의 수능하고 그 100점 국어가 100점 만점으로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6차 교육 과정이고요. 이게 7차 교육 과정이거든요. 요 7차 교육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머님은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지금 교육 과정이 몇 번 바뀌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7차 교육 과정이라는 큰 뿌리 안에서 개정만 되고 있는 거예요. 뭐 공부 개정, 11 개정 뭐 이런 식으로 개정만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아직 7차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 아마 지금 7차 교육 과정에 약간 초반대를 겪으셨던 분들이 많거나 아니면 6차 교육 과정에 거의 마지노선 정도에 계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국어가 120점이던 시절에는 국어가 쉬웠어요. 그때 언어 영역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언어 영역이었 이때도 물론 7차도 초반에는 언어 영역이었죠. 어쨌든 이때 이제 언어 영역은 난이도가 굉장히 쉬워서 저 같은 경우에도 고1 때 제가 고1 때 6차 교육 과정이었거든요. 이때 모의고사를 보면은 제가 국어 공부 하나도 안 해도 110 한 2에서 한 116 정도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언어 감각이 좀 있고 그러면은 딱히 국어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점수가 그렇게 잘 나오더라고요. 가끔 어려워도 그 100점 이하로 떨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110점대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언저리로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나서 제 기억에 이때 저는 그래서 국어를 걱정했던 적이 없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어서 100점 만점이 시대로 바뀌게 됐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이제 국어가 급격하게 어려워지면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름 120점 만점이던 시절에 6차 교육 과정 이제 막차 타던 그때는 막 국어로 고민해 본 적이 없을 정도였는데 제가 이때 7차 딱 바뀌면서 모의고사에서 국어가 70점대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조금 운 좋으면 80점대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7, 80점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등급이 막 갑자기 그때부터 이제 등급이 안 나오고 제가 국어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막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재수까지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국어가 점점 어려워지더라고요. 특히 비문학이 점점 어려워지고 문법도 있잖아요. 옛날에 이때 120점 만점이던 시절에는 문법도 그냥 한국인의 감성으로 그냥 풀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문법도 이제 더 이상 감성으로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7차 교육과정 그 초반 세대는 국어 문법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때 국어 문법이 한두 문제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전공을 하고 뭐 이제 사교육 업계에 나와서 일을 할 때쯤부터는 이제 문법이 아주 큰 산업이 됐더라고요. 문법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이제 문법이 수능에서 굉장히 5문제 이상 나오기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언어와 매체라고 아예 따로 막
선택 과목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그 전에는 또 독서와 문법이었죠. 그러니까 교육과정이 여러 번 개정이 됐는데 독서와 문법이던 시절에도 문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로 바뀌면서 또 많이 나왔었고, 요즘 이번에 또 바뀌었거든요. 이름 까먹었어요. 제가 들었었는데 뭐 하여튼 과목 이름이 또 바뀌었지. 어쨌든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시대 때 국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점점 어려워져.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문법도 이제 저희 때처럼 이제 한국인의 감성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비문학도 그냥 막 기본적인 독해력이나 언어 감각이 좀 있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맞추고 이런 단계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연세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 보시는 어머님들이 혹시 7차 약간 초반 때 언어 영역이던 시절에 보셨던 분들이라면은 저희 때보다 훨씬 어렵다. 저희 때는 그냥 문단별로 중심 내용 대충 알 수 있고 그러면은 문제가 풀렸거든요. 주제 찾기 이런 거는 기본 독해력만 가지고 있어도, 언어 감각만 좀 있어도 풀리고 그랬는데, 지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걸 일단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혹시 국어가 120점이던 시절에 어머님들이시라면은 그때랑은 아예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되게 국어가 제 기억에도 굉장히 쉬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탄산수를 한 잔 마시고 다시 한번 돌아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어머님들 입장, 저도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랑 나이가 비슷할 수도 있어요. 비슷한, 이제 완전 비슷하진 않아도 이제 비슷한 수능 세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기억에는 별로 국어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지금은 국어가 왜 이렇게 어려졌다 얘기만 듣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죠. 어떻게 옛날 생각해가지고 우리 때는 그냥 국어 감성이 있으면 잘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들고, 지금은 그 정도 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 국어가 원하는 독해력이 정확히 뭔지를 알고 계시면은 그 각종 사교육의 그 현란한 그 말놀림에 노란하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본질이 뭔지를 알면은 아무리 뭐 여러 가지 문해력이니 뭐니 새로운 단어가 탄생하고 복잡한 어떤 홍보 전단을 보더라도 결국 뭘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딱 군더더기들은 걸러낼 수가 있잖아요. 딱 핵심을 알고 있으면. 그렇죠? 그럼 수능 국어가 원하는 본질, 독해력은 과연 요즘 수능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때 수능 아니고 무엇인지를 말해보자면, 첫 번째는 일단 빨리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시간 안에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글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고3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모의고사 용지가 이렇게 신문지처럼 이렇게 크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접혀 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한쪽 이렇게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문단 나누기가 돼 있는데, 그럼 비문학 지문이 보통 한 면은 다 덮어요. 고3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한 이쯤 끝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한 3-4문제, 아니 한 4-5문제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평균 한 4문제 정도 이렇게 딸려 있는데, 이거를 빨리 읽으라 그랬다고 그냥 이거를 한국인이 그냥 한국어 읽듯이, 네이티브가 그냥 평범하게 네이티브 글을 읽듯이 그냥 뭐 대충 뭐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고, 뭐 이해가 되는 것들을 위주로 이렇게 읽는 거죠. 이렇게 지금 잘못된 독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우리 그래도 네이티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 이해 안 되더라도 대충 무슨 말 하는 건지는 다 압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충 무슨 말 하는 건지 다 알아먹어요. 우리 한국인이니까. 이렇게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시간 안에 빨리 읽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독해라고 하지 않아요. 수능 국어에서는. 그런 거를 독해라고 하지 않고요. 그런 걸 독해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상에서 말하는 독해력은 그런 걸 말할 수 있겠지만, 수능 국어에서 말하는 독해력, 필요한 독해력은 그런 게 아니다. 빨리 읽는다는 게 단순히 진짜 그냥 한국인의 감성으로 빨리 읽고 대충 뭔 소리인지 이해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빨리 읽어 내려가면서 와중에 또 뭘 해야 되냐면은, 또 이게 수능 지문이 어렵게 나오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모든 비문학 지문이 어렵진 않고요. 그 비문학 지문 중에서 제가 보면은 평균적으로 2지문 정도 어렵거든요. 2지문 정도 어려운데, 각각의 그 지문당 문제가 제가 평균적으로 한 4개 딸려 있다고 했잖아요. 보통 문제 개수가 이렇게 되는데 4개 정도 딸려 있는데 4개라고 해볼게요. 그럼 4개 중에 한 2문제 정도는 또 어려워요. 그러면은 한 지문당 2문제가 어렵다 치면은 2지문이면은 4문제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 4문제 중에는 분명히 3점짜리 좀 고득점 문제도 분명히 섞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4문제를 만약에 다 틀렸다.
근데 4문제 중에 2문제가 3점짜리다. 그럼 6점 깎이죠. 거기다가 나머지는 또 운 좋게 2점짜리였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0점이니까 벌써 90점이잖아요. 그럼 벌써 1등급은 물 건너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등급에서도 그 초중반 안쪽으로 들려면은 이 비문학 지문 어려운 2지문을 어떻게든지 이해해내서 문제를 풀어서 그 와중에 또 어려운 좀 고난이도 문제가 한 4문제 정도 됐는데 그 중에서도 한 절반 정도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진짜 어려운 킬러가 뭐 한 문제 정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버린다 치더라도 한 2-3문제 정도는 맞아줘야 그래야 우리가 1등급 초중반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우리의 목표는 진짜 킬러 문항 한 문제만 틀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가끔씩 막 뉴스에 나오는 킬러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몇 년 전에도 뭐 은행장도 못 풀었다 그랬나? 막 이런 어떤 경제지문 나온 적도 있었고 또 몇 년 전에는 만유인력의 법칙 문제 나와갖고 논란된 적도 있었고 근데 그런 문제까지 우리가 욕심내지는 말고요. 그런 거 나오면은 그냥 깔끔하게 버려줘도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능력이 돼야 이 문제는 노답인 문제구나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이게 독해력이 안 되고 이게 실력이 안 되면은 다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문제가 길면은 그냥 다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아요. 그것도 이제 뭐 알아보는 눈도 좀 있어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이제 그런 식의 문제만 한두 개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제 시간 안에 빨리 읽음과 동시에 그러면 동시에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게 어려운 질문이다 보니까 이게 학생들은 이해될 텐데 어머니들 이해 잘 안 되실 수 있는데 한 줄 한 줄 안에 그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모모란 모모이다. 이렇게 정의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고요. 모모인, 모모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정의가 숨어있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한 문장 안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전형적인 어려운 지문들인데 어쨌든 간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법지문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용어조차도 만만치가 않아요. 용어가 한자어가 줄을 이루잖아요. 그럼 너무 모르는 한자어들이 막 나열된 법지문들이 너무 많은 정보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 문단 2문단 읽고 이쯤 되면 정의가 다 끝났나 특징 같은 거 뭐 단점 장점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배경 정의 엄청 많은 정보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제 했던 얘기들 중에서 이제 심화로 들어가 주면 좋겠는데 정보가 계속 나열되는 경우도 많고 막 되게 다양한 방면의 어려운 지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배경 지식이 좀 있는 학생일수록 머릿속에 더 잘 기억에 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되게 국어교육론에서도 이거 되게 전문적으로 막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가 좀 배경 지식이 있는 내용을 들을 때 혹은 글을 읽을 때 훨씬 더 기억을 잘한다는 국어 교육적 이론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거 보면 이건 진짜 100% 팩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렸을 때 선행으로 제가 많은 여러 영역의 그 지문, 그러니까 글을 읽는 게 좋기 때문에 비문학 문제집을 읽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저번에 국어 선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상에 자세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수능 국어의 이 순간을 위해서 제가 그 선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다방면에 좀 많은 친구들은 이게 훨씬 유리해지거든요. 이해되시죠? 근데 어렸을 때 뭐 그렇게 다 뭐 중학교 비문학 이런 거 아무리 뭐 많이 뭐 선행으로 풀었다 해도 수능 국어의 그 난이도는 그 이상을 훨씬 넘기 때문에 그게 돼 있다 해도 어려워요. 그게 돼 있다 해도 어려운데 안 돼 있는 애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죠? 어쨌든 배경 지식은 어쨌든 그걸 논외로 얘기할게요. 배경 지식이 일단 없는 지문은 아무리 어렸을 때 선행했어도 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의 난이도라는 걸 일단 감안하시고 그럼 배경 지식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 너무나도 어려운 경제 막 법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읽어 내려가는데 막 정보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오지선다가 이렇게 5개씩 그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럼 4문제가 평균이라고 했을 때 4문제라고 해볼게요. 그럼 4문제니까 각각의 문제당 5개 선택지가 있으면 우리가 20개의 그 문항, 20개의 문장, 명제를 접하게 되는 거죠. 20개의 명제를 접하게 되는데 이 20개의 명제의 OX를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시간 안에. 근데 여기 나오는 말조차도 너무 막 정보가 너무 많고 복잡해서 문제 오지선다 읽어 내려가면서 정확히 이게 O인지 X인지 판별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문제는 그 출제자들이 말을 되게 패러프레이징이라고 하죠. 말을 바꿔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 바꿈이 되게 어렵게 말 바꿈이 될 때도 있고요. 1차원적으로 그냥 단순히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진짜 조금 이 글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지만이 그 OX를 판별할 수 있을 정도의 되게 난이도 있게 패러프레이징이 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단순히 OX, 적절한 것과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것 자체도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20개의 명제의 OX를 우리가 풀어 내려가는데 어떤 시그널, 어떤 증상을 보일 수가 있냐면은 첫 번째 어떤 시그널이 보일 수가 있냐. 딱 그 오지선다 중에 이 20개의 그 오지선다 중에서 단 하나라도 뭐야 이거 이런 내용이 있었어? 처음 보는데? 초면인 거야 내용이. 아예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게 기억이 아예 안 나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유형인데 요런 상태가 만약에 시그널로 등장했다 문제를 풀 때 그럼 일단 나의 독해는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수능국어 독해를 요 지문은 어쨌든 내가 실패했다. 자, 두 번째 분명히 어디서 본 것 같아. 어디서 봤는데 근데 어디에서 봤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독해가 일단 안 된 거예요. 수능 국어가 원하는 독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시그널이 만약에 나의 독해에서 보인다. 그럼 나는 수능 국어로에서 원하는 독해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보면 첫 번째, 일단 시간 안에 빨리 읽어야 되는데 두 번째,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많은 정보들을 머릿속에 일단 다 인풋을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아무 의미도 없는 하쿠나 마타타 같은 어떤 주문 같은 글들, 아예 무슨 뭐 의미도 없는 글들을 이게 길게 읽는데 머릿속에 정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죠.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글을 우리가 머릿속에 인풋을 하면서 읽어 내려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배경 지식이 없는 글이 나왔고 아무리 어려운 막 한자어나 막 영어나 하여튼 막 전문 용어가 난무하는 그 글을 보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대강이라도 이해를 해서 머릿속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줄 한 줄을 각각으로 머릿속에 넣으면 안 되겠죠. 이게 정의고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고 이게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고 또 얘는 얘하고 얘로 분류가 되고 머릿속에 이렇게 꾸겨 넣는 거 정보를 꾸겨 넣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완전하게 외워지진 않더라도 어느 문단에 어떤 내용이 대충 있었는지는 머릿속에 다 일단 인풋을 한 상태에서 이 문제의 오지선다를 읽어 내려 들어가는 문제를 풀러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푸는데 이 오지선다를 지금 읽어 내려가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나? 라던가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몇 번째 문단인지 기억이 안 나. 그래갖고 이제 애들 보통 그러면은 특징이 대충 아무데나 찍어갖고 중간부터 좀 다시 읽어봐요. 그럼 못 찾으면 다시 앞으로 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운 좋게 찾으면 여기구나 하고 읽고 요런 식의 이제 되게 되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 이게 지금 본문 독해할 때 정확하게 지금 독해가 안 된 거예요. 정확하게라는 말은 뭐다? 이 많은 정보가 머릿속에 어쨌든 이해해갖고 정리가 해서 인풋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확하게 읽는 거거든요. 그것도 그 시간 안에. 근데 지금 그게 안 된 거죠. 그게 안 됐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 두 개의 교집합으로서 우리가 독해력이라는 그 단어를 말할 수 있거든요. 수능 국어에서 요구하는 독해력이 요 두 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만 되면 안 되고 둘이 교집합으로 다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요런 시그널을 보인다. 문제를 푸는데 그럼 난 이거 둘 중에 하나 지금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네이티브로서의 독해는 됐을지 몰라도 대충은 이해됐을 테니까 이제 수능 국어가 원하는 독해력을 갖추지는 못했다. 그러면 수능 국어가 원하는 이 두 가지를 갖춘 이 독해력을 이제 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식으로 독해를 연습을 해야 되냐는 거죠. 또 이게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어머님들이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어서 나는 글렀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국어 선행하는 영상 올렸었거든요. 국어 선행 방법에 대해서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어, 그러니까 독서, 어렸을 때 독서하고 이제 수능 국어하고는 완전 큰 상관은 없어요. 완전한 관련이 없는 건 아니고 뭐 필요 조건 정도는 되는데 충분 조건은 아니기 때문에 책을 안 읽어서 뭐 언어 감각이 없어서 이제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실제적으로 연습하면 좋은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들어볼게요. 요거는 좀 영상을 잘라서 갈게요.